엄마 작작 좀 해요. 왜 자꾸 수진이를 괴롭히냐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들의 발이 내 옆구리를 찼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나는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평생 사랑했던 그 아이가 며느리 앞에서 나를 발로 찬 것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는 걸.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4년 전 봄이었습니다. 아들이 처음 수진이 이야기를 꺼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5이 넘도록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이던 아들이었는데 그날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소개팅에서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며 눈빛부터 달라져 있었어요. 김수진이라는 이름, 32이라는 나이, 착하고 조용한 성격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이 설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 집에 처음 온 수진이는 참 단정하고 곱게 생긴 아이였습니다.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과일 바구니를 건네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친근함이 느껴졌어요. 자연스럽게 수진아라고 불렀고 그 아이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수진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조곤조곤하고 차분한 말투였어요. 예의도 바르고 말도 곱게 하는 아이였습니다. 상을 차려놓고 수진이 부모님 이야기를 물었을 때 그 아이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던 게 기억납니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친척 손에 자랐는데 지금은 그분들과도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눈가가 살짝 붉어지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도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 키우느라 고생한 사람이잖습니까?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더 수진이가 안쓰러웠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 만났으니 외롭지 않을 거라고 엄마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라고 말해줬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수진이 손을 꼭 잡아주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찬성했어요. 친정도 없고 혼자인 수진이가 우리 가족이 되면 제가 친정 어머니처럼 잘 챙겨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를 봤습니다. 정말 예쁜데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신부 쪽 하객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다가가자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고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우리 딸이라고 친정 없어도 괜찮다고 엄마가 친정 엄마 노릇 다 해주겠다고.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는 진심으로 수진이를 제 딸로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기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당장 가서 챙겨주겠다고 말했고 그날부터 저는 아들 집을 오가며 수진이를 돌봤습니다. 입덧이 심한 수진이를 위해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집안일도 제가 다 했습니다. 수진이가 일어나려고 하면 말렸어요. 뱃속에 아기 있는데 엄마가 다 할 테니 편하게 쉬라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죄송하다고 했지요. 하지만 저는 가족인데 당연한 거라고 손주 낳아주는데 이게 뭐가 힘들겠냐고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어요. 친정 엄마 없는 게 하나도 안 서럽다는 수진이 말을 들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드디어 손주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아들이 소리쳤던 기억이 납니다. 건강한 아들이라고. 손주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새빨갛고 작은 민준이 눈을 꼭 감고 있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누워있는 수진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고생했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지쳐 보이던 수진이가 웃으며 민준이 예쁘냐고 물었고, 저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대답했어요. 수진이가 태어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민준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직장에 나가야 하고 수진이는 출산 후유증으로 힘들어했거든요. 수진이가 자기가 해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할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몸 회복하는 게 먼저라고, 민준이는 엄마가 볼 테니 걱정 말라고. 새벽 2시에 민준이가 울면 제가 일어났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서 먹이고 다시 재웠어요. 4시간 뒤 또 일어나서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60이 넘은 나이에 밤잠을 설치며 아기를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하지만 민준이 얼굴을 보면 다 잊어버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는 민준이, 제 얼굴을 보고 방글방글 웃는 민준이, 그 웃음 하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늘 미안해했어요. 자기가 해야 하는데 어머니만 고생시킨다고. 하지만 저는 손주 보는 게 행복하다고, 좋아서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 덕분에 자기가 숨 쉴 수 있다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뿌듯했습니다. 민준이가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되고 어느덧 3살이 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거의 매일 아들 집에 갔어요. 아침 일찍 가서 민준이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놀아주고 재웠습니다. 집안 청소에 빨래까지. 저녁 식사 준비도 제가 했어요. 아들이 가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냐고 걱정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보는 게 좋아서 그러는 거라고, 수진이도 편하게 쉬어야 한다고. 아들이 제 어깨를 꼭 안아주며 엄마가 없었으면 못 살았을 거라고 말할 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제 품에 안겨 잠든 날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자기는 정말 복받았다고 말했어요. 저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복받았다고. 친구들은 시댁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가 많은데 자기는 어머니가 친엄마보다 더 낫다고.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혼자 민준이 키우면서 일도 하느라 죽는 줄 알았을 거라고.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인데 당연한 거라고, 엄마가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너무 고맙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이 참 가벼웠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내가 이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수진이한테 좋은 어머니가 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민준이가 4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민준이가 종이꽃을 들고 제게 달려왔던 날이 기억납니다. 선생님이 할머니 주라고 했다며 환하게 웃는 민준이, 제 품에 안겨오는 그 작은 몸이 따뜻했어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자기도 돕겠다고.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수진이는 어머니 혼자 하시면 힘드시다며 옆에서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자기는 정말 행복하다고. 이렇게 가족이랑 함께 있는 게 행복하다고. 저도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같은 며느리 만나서 행복하다고. 수진이는 앞으로도 이렇게 쭉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저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민준이가 제 옆자리를 차지하며 할머니 옆에 앉겠다고 했고, 저는 우리 민준이 맛있게 먹자고 말했습니다. 민준이의 귀여운 목소리로 잘 먹겠습니다. 인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과 수진이도 웃으며 식사를 시작했어요. 아들은 고생하셨다며 맛있다고 했고, 수진이는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 평화였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현관에서 저를 배웅할 때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던 게 신경 쓰였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수진이의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이상한 느낌은 일주일 후 현실이 됐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을 때 표정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소파에 털썩 앉더니 한숨만 내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 있구나. 큰일이 생겼구나. 어머니 본능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통장 이야기였어요. 3개월 사이에 3천만 원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분명 월급이 들어왔는데 확인해 보면 계속 빠져나가 있더랍니다. 큰 돈이 한 번에 나간 게 아니라 조금씩 여러 번 빠져나갔다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천만 원? 젊은 부부한테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누가 아들 통장에서 돈을 뺄 수 있겠습니까? 아들 아니면 수진이밖에 없는데. 설마 수진이가 그랬을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민준이와 함께 들어왔어요. 유치원에서 데려오는 길이었나 봅니다. 아들을 보는 수진이 얼굴이 잠깐 굳는 게 보였습니다. 제 눈이 정확했어요. 분명 그 순간 수진이 표정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인사했고 아들은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이를 방으로 보낸 수진이가 우리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끓이러 자리를 뜰까 하다가 그냥 앉아있기로 했어요. 이건 저도 들어야 할 얘기 같았거든요. 아들이 통장 내역서를 보여줬습니다. 수진이가 내역서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수진이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제 얘기였습니다. 요즘 생활비가 부족하시다고 하셨다고. 병원비도 자기가 몇 번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돈이 부족한 적도 없었고 수진이한테 돈을 달라고 한 적은 더더욱 없었어요. 병원비가 나간다는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건강했고 병원에 갈 일도 없었으니까요. 벌떡 일어섰습니다.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아니라고, 그런 적 없다고. 수진이를 봤습니다. 그 아이 눈빛이 낯설었어요. 눈을 깜빡이며 저를 보는데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말했습니다. 분명 제가 그랬다고. 지난달에 말씀하셨다고. 병원비 얘기도 하셨다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억울했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병원도 안 갔다고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표정이 당황스러운 듯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당황인지 연기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왜 싸우냐고 묻는 작은 목소리. 아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아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평생 키운 아들이, 제가 낳아서 길러낸 아들이 며느리 말만 믿고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돈을 빼돌린 게 수진이라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누명을 씌운 거지? 4년 동안 친딸처럼 아꼈는데, 민준이 키우느라 밤잠도 설치고 허리 아픈 것도 참으면서 돌봐줬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은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싶다고 한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갔던 아들 집이었어요. 민준이 얼굴을 보지 않고 하루를 보낸 적이 없었는데 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도 안 와도 된다고. 수진이가 혼자 하겠다고. 일주일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보고 싶었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참다 못해 아들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얼굴, 그 표정, 차가웠어요. 4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수줍게 웃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왜 왔냐는 말투, 오지 말라고 했다는 말,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보고 싶다고 말했더니 유치원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수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자기네 좀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자기네도 숨 좀 쉬고 싶다고. 그리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한 번도 저한테 그런 말투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차가운 눈빛도 처음 봤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크게 심각하게. 2주가 지나서야 아들이 연락했습니다. 저녁 먹으러 오라고 했어요. 저는 얼른 준비해서 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민준이는 부쩍 컸더군요. 민준이가 달려와 안겼을 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말하는 민준이를 할머니도 보고 싶었다며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만큼은 변하지 않았구나. 이 아이만큼은 여전히 할머니를 좋아하는구나. 저녁을 준비하려고 부엌에 갔더니 수진이가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앉아 있으라고. 예전 같으면 함께 준비했을 텐데 이제는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은 고통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웃고 떠드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다들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민준이만 제 옆에서 제잘거렸는데 수진이가 조용히 먹으라고 했어요. 민준이의 웃음소리조차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더니 수진이가 또 막았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가도 된다고,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내 아들 집에서, 내가 4년 동안 드나들던 집에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다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오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니 아들과 수진이가 둘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귀걸이가 없어졌다고. 저한테 선물 받은 금귀걸이인데 사라졌다고.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수진이한테 귀걸이를 준 적이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받았다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머니가 자기 방에서 그 귀걸이를 보셨다고. 분명히 봤을 거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나는 수진이 방에 간 적도 없고 귀걸이를 본 적도 없다고. 수진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연기 같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게 연기로 보였어요. 아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또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는 눈빛. 엄마가 뭔가 숨기는 거 아니냐는 눈빛.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정말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보일 테니까.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한테, 왜 나한테 이러냐고. 하지만 수진이는 눈물만 흘릴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진이가 계획적으로 저를 몰아붙이고 있다는 걸. 하나씩 하나씩 거짓말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하지만 왜요?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일 이후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들은 말했어요. 수진이가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고.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랍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진이가 아프다니. 그런데 그게 나 때문이라니. 정말 제 잘못일까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저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감시당하는 것 같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뭘 감시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며칠 후에는 또 다른 말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이가 그러는데 제가 민준이한테 이상한 말을 가르친다고. 무슨 말인지 물어도 아들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냥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황당했습니다. 저는 민준이한테 동화책 읽어주고 같이 놀아줬을 뿐인데 이상한 말이라니. 하지만 아들은 이미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서 느껴졌어요. 의심, 불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벽이 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거짓말은 끝이 없었습니다. 제가 수진이 물건을 함부로 뒤졌다고 했답니다. 제가 수진이를 무시한다고 했답니다. 저 때문에 집에 있기 싫다고 했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수진이를 친딸처럼 아꼈는데, 4년 동안 헌신했는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지? 아들은 계속 수진이 편만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해달라고. 수진이가 지금 예민하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저는 뭘 참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무고한 누명을, 거짓말을, 의심을 참으라는 건가요? 어느 날 아들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수진이가 부엌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민준이랑 블록을 쌓고 있었는데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짜 심하다는 말, 맨날 와서 간섭한다는 말, 자기가 숨 좀 쉬고 싶다고 했더니 서운해 하신다는 말,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간섭이라고. 친구한테 험담하고 있었구나. 저는 조용히 민준이를 데리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나가려는데 수진이가 통화를 끊고 나왔어요. 벌써 가냐고 물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가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나와야 했어요.
그 집에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참았는데 결국 터지고 말았어요. 수진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간섭한다고, 부담스럽다고, 나는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 수진이가 편하라고, 민준이 잘 크라고 했던 건데,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늙어 보였어요. 주름이 깊게 파였고, 눈가는 처져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4년 동안 밤잠 설치고, 허리 아픈 것 참으며, 민준이 키우느라 이렇게 늙었구나. 나는 수진이한테 짐이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었구나.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이상해. 수진이가 왜 갑자기 저렇게 변했을까? 돈이 사라진 것도, 귀걸이가 없어진 것도 전부 수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4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그 아이를 내가 모를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의심. 수진이, 너 대체 누구니? 4년 전 그 눈물은 진짜였니? 고맙다던 그 말들은 진심이었니? 아니면 처음부터 전부 거짓이었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수진이가 누군지, 왜 이러는지, 뭘 숨기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수진이의 거짓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저렇게 말했다고. 전부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쁜 이야기만 골라서 했더군요. 어머니가 자기를 깔보는 것 같다고 했답니다. 어머니가 자기 요리 솜씨를 무시했다고 했답니다. 어머니가 민준이 교육 방식에 간섭한다고 했답니다. 하나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요리를 항상 칭찬했어요. 민준이 교육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하자는 대로 다 따랐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의 말을 믿는 게 편했을 테니까요. 전화를 끊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아들 맞나? 평생 키운 아들이 이렇게 쉽게 엄마를 의심할 수 있나?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아예 없애려 한다는 걸, 아들과 저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는 걸, 천천히 조금씩 거짓말로 쌓아 올려서 결국 저를 이 가족에서 몰아내려는 거라는 걸.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대체 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들 집에 단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아들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어머니만 보면 힘들어한다고, 당분간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민준이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며 달려오던 그 작은 발소리, 제 품에 안기던 따뜻한 체온, 전부 다 그리웠어요. 어느 날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한테 딱 한 번만 가도 되겠냐고. 민준이 얼굴만 보고 오려고 한다고. 제발 한 번만 가게 해달라고.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내일 저녁에 오라고. 다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 집에 갔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민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속삭였어요.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더군요. 인사도 없었어요.
그냥 지나쳐서 거실로 갔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도우려고 부엌에 갔더니 수진이가 막아섰습니다. 자기가 한다고,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말투가 퉁명스러웠어요. 식탁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떤지, 몸은 괜찮은지. 아들은 대충 대답했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가 음식을 내왔습니다. 상을 차리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차가웠거든요. 밥을 먹는데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요즘 안 와? 저는 할머니가 바빴다고 둘러댔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수진이가 민준이한테 말했습니다. 밥이나 먹으라고. 다른 얘기하지 말라고. 민준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수진이가 또 막았습니다. 자기가 한다고. 어머니는 이제 가보시라고. 말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여기서 말다툼하면 안 됐으니까. 민준이한테 안녕이라고 인사하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거실에서 아들과 수진이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어.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왜? 엄마가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게 문제야.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힌다고요. 존재 자체가 부담이라고요. 수진아. 아들이 수진이를 달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발끈을 묶던 손이 떨렸습니다. 나가야 했어요. 빨리 나가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이가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전부 저 때문이라는 투였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그날 밤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수진이 얘기를 해야 한다고, 진지하게 들어달라고. 아들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그러는데 제가 민준이한테 이상한 말을 가르쳤다고, 엄마, 아빠를 욕하는 말이었다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민준이한테 그런 말 할 리가 없잖아.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어요. 저를 믿지 않는다는 답. 엄마, 수진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나는 진짜 그런 적 없어. 수진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왜 자꾸 수진이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수진이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어요? 저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 수진이가 나한테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아들이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더는 대화가 안 된다는 듯이 그날 이후로 일주일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뭔가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당장 집에 오라고.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아들 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아들과 수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소파에 앉았어요.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한답니다. 제가 계속 자기를 괴롭힌다고, 집에 오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오고
자기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보고 민준이한테 이상한 말을 가르친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런 적 없다고. 엄마, 그만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엄마 때문에 수진이가 약까지 먹고 있어요. 이제 좀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아, 나는 정말.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좀 그만해요. 왜 자꾸 수진이를 괴롭히냐고요. 일어서며 소리치는 아들. 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수진이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손이 제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아들의 발이 제 옆구리를 찼습니다. 엄마 작작 좀 하세요. 수진이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요?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엉덩이부터 바닥에 닿으면서 충격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평생 사랑했던 아들이 며느리 앞에서 나를 발로 찬 것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고통이었어요.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는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슬픈 척, 괴로운 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수진이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는 걸.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이 순간을 원했다는 것, 계획했다는 것, 아들이 저를 때리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 전부 수진이가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아들을 봤습니다. 저를 때린 아들, 저를 집 밖으로 내쫓는 아들. 알았어.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차갑고 낮았어요. 나갈게. 수진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수진이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제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나 봅니다. 수진아, 제가 말했습니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수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아들은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수진이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울어야 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얼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생각했어요. 수진이에 대해서, 그 거짓말들에 대해서, 그 웃음에 대해서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수진이가 뭔가 큰 걸 숨기고 있어요. 저는 알아내야 합니다. 수진이가 누군지, 뭘 원하는지, 왜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전 알던 지인에게. 사설 탐정을 아느냐고 물었어요. 지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며느리를 조사하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며느리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사흘 후 저는 탐정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탐정이 물었습니다. 뭘 조사하면 되냐고. 저는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본명, 과거 주소, 학력, 경력, 전부요. 있는 그대로 다 알고 싶다고.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정도 걸릴 거라고 했어요.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2주가 참 길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연락이 올까 생각했어요. 탐정에게서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 시간 동안 아들에게서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어요. 4년 동안 매일 보던 아이였는데 못 보게 되니 가슴에 구멍이 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대신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발 뭔가 나오게 해달라고. 수진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게 해달라고. 열흘째 되던 날 오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고서가 준비되었다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준비해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여니 책상 위로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쌓여 있는 용지가 수십 장은 되어 보였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탐정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신분증 사본이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수진이의 얼굴. 하지만 이름은 박미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수진이라는 이름은 위조 신분증으로 만든 가명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장은 범죄 경력 조회서였습니다. 2015년 결혼 사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017년 사기로 벌금 500만 원, 2019년 결혼 사기 미수로 벌금 300만 원. 박미경은 사기 전과 산범이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탐정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미경에게는 이미 법적 배우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최성민, 42세. 결혼한 지 8년 됐고 자녀가 둘이라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우리 아들과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혼인신고도 위조 서류로 시도했지만 실제로는 등록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박미경이 다른 남자, 다른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놀이공원 사진, 식당 사진, 집 앞 사진.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탐정은 이 사진들을 SNS에서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미경의 본명을 확인한 후 남편과 그 가족들, 지인들의 계정을 역추적했다고. 본인 계정은 비공개였지만 주변 사람들 계정은 열려 있었고 최성민의 누나가 최근 올린 게시물에서 과거 사진들을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날짜는 3주 전이었습니다. 사진 속 박미경은 제가 아는 수진이가 아니었습니다. 밝게 웃고 편안해 보이고 남편과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탐정의 설명에 따르면 박미경은 한 달에 2~3번, 1박 2일씩 본가로 갔다고 합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던 날들, 혼자 쉬고 싶다던 날들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간 저녁 시간대에는 잠깐씩 집을 비워 본가에 들렀다고. 차로 가까운 거리라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4년 동안의 이중 생활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며느리로, 다른 쪽에서는 최성민의 아내로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살아온 겁니다. 은행 거래 내역도 명백했습니다. 아들 통장에서 빠져나간 3천만 원은 전부 박미경 명의 계좌로 들어갔고 그중 일부는 최성민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아들 명의 아파트 5억 3천만 원짜리. 제가 결혼할 때 전액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탐정은 박미경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 소송을 걸 계획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관리비 중 일부를 본인 계좌에서 소액 납부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는 증거를 미리 쌓아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 보험증권이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 보험금 10억. 수익자는 김수진, 즉 박미경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가입된 것이었습니다.
법적 부부가 아니어도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돈은 전부 박미경에게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보험을 싫어합니다. 절대 그런 거 안 들 거라고 했더니 박미경이 속였거나 서명을 위조했을 거라는 게 탐정의 판단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파트 5억, 생명보험 10억, 최소 15억을 노린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남편 최성민도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탐정은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출생신고가 정말로 아들 밑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직접 구청에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만약 민준이가 아들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설 때 파일 복사본을 하나 더 받았습니다. 하나는 경찰과 변호사에게, 하나는 아들에게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이제 감정보다 절차가 먼저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파일을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결혼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이중생활, 보험 사기 가능성. 남편도 공범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중형이라고. 고소는 당연히 가능하고 아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구청에 가서 아들 명의로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떼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아들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그리고 친자 확인 검사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며 웃던 얼굴.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파일 복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이제 아들한테 알려야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집으로 오라고, 수진이랑 같이 오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봐야 할 게 있다고.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내일 오겠다는 대답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것입니다. 박미경의 거짓말도, 아들의 착각도, 이 끔찍한 악몽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손에 든 파일이 무거웠습니다. 15억. 우리 가족의 행복을 15억에 팔아버린 여자.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박미경의 거짓말도, 아들의 착각도.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가지런히 놓았어요. 전쟁터를 준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 박미경의 모든 거짓말이 담긴 증거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수진이가, 아니 박미경이 서 있었어요. 박미경의 얼굴은 긴장해 보였습니다. 제 전화를 받고 뭔가 느낀 모양이었어요. 둘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아들과 박미경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박미경은 테이블 위에 놓인 파일을 힐끗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박미경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들 옆에요. 세 사람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또 수진이 괴롭히려는 거 아니냐는 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미경을 똑바로 봤어요. 박미경도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 경계하고 있었어요. 마치 위험을 감지한 동물처럼. 내 본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박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당황한 듯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어요. 본명이 김수진 맞냐고 다시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웃으며 대답했는데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을 꺼내 박미경 앞에 놓았습니다. 신분증 사본이었어요. 박미경이 서류를 내려다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라는 말이 나왔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가로채 봤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고 저는 설명했어요. 내 아내의 진짜 신분증이라고. 본명은 박미경이고 김수진은 위조 신분증으로 만든 가명이라고. 아들이 박미경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박미경은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꺼냈습니다. 범죄 경력 조에서 사기 전과 삼범이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 결혼 사기, 2017년 사기, 2019년 결혼 사기 미수. 전부 박미경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아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진짜냐고 박미경에게 물었지만 박미경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꺼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이건 더 충격적일 거라고 말하며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박미경에게는 이미 법적 배우자가 있다고. 결혼한 지 8년 됐고 자녀가 둘이라고. 딸 하나 아들 하나라고. 아들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너희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도 위조 서류로 한 거고 실제로는 등록도 안 돼 있다고.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박미경이 다른 남자, 다른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놀이공원 사진, 식당 사진, 집 앞 사진. 날짜가 전부 최근이었어요. 이 사람이 박미경의 진짜 남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름은 최성민. 그리고 이 아이들이 박미경의 진짜 자녀들이라고.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아들이 사진들을 하나하나 집어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장난이냐고 박미경에게 물었지만 박미경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계속 증거를 꺼냈습니다. 내가 친구 만나러 간다던 날들, 혼자 쉬고 싶다던 날들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전부 이 사람들 만나러 간 거였다고. 더 많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대학 동창 모임 간다던 날, 실제로는 본가에서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지낸 거라고. 혼자 호텔 가서 쉰다던 날도 본가였다고. 2박 3일 동안 가족들이랑 지낸 거라고. 사진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미경이 거짓말했던 날들이었어요. 4년 동안 이중 생활을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에 2~3번씩 본가를 다녀왔고 저녁에는 잠깐씩 집 나가서 본가에 들렀다고. 아들이 박미경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지만 박미경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네요.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3천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줬다고 거짓말했지만 실제로는 박미경 계좌로 들어갔다고. 그리고 일부는 최성민, 그러니까 박미경 진짜 남편한테 이체됐다고. 아들이 서류를 봤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 얘기를 했습니다. 5억짜리라고. 엄마가 사준 거 알지라는 물음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미경은 이것도 노린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증권을 꺼냈습니다.
내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이라고 말했습니다. 10억짜리라고. 수익자가 박미경으로 되어 있다고. 아들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자기는 그런 보험 가입 안 했다고. 박미경이 속인 거라고, 아니면 서명을 위조했다고 말했어요. 모든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아파트 5억, 생명보험 10억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소 15억을 노린 거라고. 박미경은 처음부터 너희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결혼 사기범이라고. 아들이 박미경에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냐고 물었습니다. 박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조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부 조작이고 어머니가 자기를 쫓아내려고 한다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설탐정이 2주 동안 조사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마다 날짜 있고 서류마다 공인된 거라고. 이게 조작이냐고. 박미경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내 본명이 박미경 아니냐고. 사기전과 산범 아니냐고. 최성민이랑 결혼한 거 아니냐고. 아이들 둘 있는 거 아니냐고. 박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자기 아들 맞냐고. 박미경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아들이 신음하듯 소리를 냈습니다. 민준이마저 라는 말이 새어나왔어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변호사가 권했다고.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미경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어요. 전부 거짓말이라고. 어머니가 자기를 싫어해서 이런 거고 조작한 거라고. 그럼 내 본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김수진이라고 대답했어요. 신분증을 보여보라고 하자 박미경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신분증을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신분증을 집어들었습니다. 김수진. 하지만 이게 위조라는 증거도 있다고 말했어요. 탐정이 확인했다고. 박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이러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쳤어요. 4년 동안 우리 가족을 속인 게 잘못이 아니냐고 대답했습니다. 나를 집에서 쫓아낸 것도, 아들한테 거짓말한 것도, 돈을 빼돌린 것도 전부 내가 한 거라고. 박미경이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최성민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사진 속 그 남자, 내 법적 배우자라고. 대답해보라고. 박미경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나가라고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라고. 박미경이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라고. 박미경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돌아섰습니다.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 증오로 가득했어요. 후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후회할 건 너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이미 신고했다고. 곧 연락할 거라고. 박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거실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자기가 바보였다고, 미안하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했다고, 발로 차고 쫓아냈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어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다 끝났다고.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박미경이 나간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4년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박미경이 아파트 입구 쪽에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 최성민에게 전화하는 게 분명했어요. 도망칠 준비를 하는 걸까요? 증거를 인멸하려는 걸까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경찰이 지금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박미경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도망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3분쯤 지났을 때 경찰차 2대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사이렌 소리 없이 조용히 경찰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4명이었습니다. 박미경이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다가갔어요. 박미경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경찰 한 명이 뭔가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미경 씨 맞느냐고 묻는 거겠죠. 박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어쩌면 부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박미경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치려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경찰들이 순식간에 박미경을 제압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박미경이 무언가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항변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경찰들은 박미경을 경찰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4년 동안 우리를 속인 여자, 저를 집에서 쫓아낸 여자, 아들을 거짓말로 조종한 여자, 우리에게서 돈을 노린 여자, 이제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박미경이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차 안에서 밖을 보는 박미경의 얼굴이 보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또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아파트를 빠져나갔어요. 사이렌 소리 없이 조용히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 끝났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들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는 걸 봤나 봅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어요. 충격에 멍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끝났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아니, 박미경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경찰이 데려갔어. 이제 조사받을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어요.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미경과 최성민을 동시에 체포했다고. 최성민은 집에서 체포됐고 둘 다 지금 경찰서로 이송 중이라고. 탐정이 촬영한 영상 증거도 제출했고 은행 거래 내역도 제출했다고. 증거가 명백해서 부인하기 힘들 거라고.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줬어요. 최성민도 함께 체포됐다고. 박미경 남편이라고. 공범이라고.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요. 정말 미쳤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엄마를 의심하고 엄마를 발로 차고 집에서 쫓아내고 목이 메었습니다. 나 어떡해요.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리 없잖아요. 엄마를 그렇게 대했는데. 며느리 말만 믿고 엄마 말은 한 번도 안 믿었는데. 아들이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들은 울고 저는 아들을 안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들이 진정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민준이는? 아들이 물었습니다. 내일 검사하러 가야 해. 친자 확인 검사.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결과 나와봐야 알아. 지금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박미경의 거짓말 중 하나일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저와 아들은 유전자 검사 기관에 갔습니다. 아들이 민준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왔어요. 민준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신나했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에 봤다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민준이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주사 맞는 거냐고 물었고 아들이 아니라고 달랬습니다. 간단한 검사였습니다. 면봉으로 입 안쪽을 살짝 긁는 것. 민준이도 아들도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검사기관을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졸랐어요. 아들이 사줬습니다. 민준이가 아이스크림 먹으며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천진난만한 얼굴,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일주일 후면 알게 되겠죠. 민준이가 누구 아이인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박미경과 최성민이 전부 자백했다고.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결국 인정했다고. 결혼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보험사기 시도 전부 인정했다고. 기소는 확실하고 1심 재판은 2달 후라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알려줬어요. 아들은 덤덤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미 감정이 다 소진된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저와 아들은 기관 사무실로 갔어요. 상담원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열어보시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원이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검사 결과 아버지와 아이 사이에 유전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담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들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자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무너졌어요. 저는 얼른 아들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상담원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들은 의식은 있었습니다. 그냥 힘이 빠진 것뿐이었어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링거를 맞았어요. 아들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4년 동안 키운 민준이, 새벽에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안고 재우고 유치원 데려다 주던 민준이, 그 아이가 아들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박미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속였습니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민준이는 어떡해요? 저는 아들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이는 박미경 친자니까 박미경 진짜 가족이 데려갈 거야. 아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준이, 우리 민준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며 웃던 얼굴. 할머니 보고 싶었다던 목소리. 그 아이와도 이제 헤어져야 합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으니까. 아들은 사흘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나온 후 아들 집으로 가지 않고 제 집으로 왔어요. 아들 집에는 민준이가 있었고 아들은 민준이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집 작은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서 멍하니 있었어요. 저는 아들 방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아들이 혼자 있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민준이는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 양육권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아들과 법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니 양육 의무도 없다고. 박미경의 친자이므로 박미경 가족이 데려갈 거라고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어요. 3일 동안 제대로 먹지 않아서 뺨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요. 엄마, 아들이 말했습니다. 민준이 보러 가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갈까? 아니요. 혼자 갈게요. 아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아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어요. 2시간쯤 지나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고 온 게 분명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물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데려와서 같이 놀아줬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더라고요. 아빠랑 노는 게 좋다고. 목이 메었습니다. 민준이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안아주기만 했어요. 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는 어디 갔냐고. 언제 오냐고. 뭐라고 대답했어? 엄마가 잠깐 일이 있어서 멀리 갔다고. 금방 온다고. 아들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엄마는 경찰서에 있고 다시는 안 올 건데. 민준이한테 거짓말했어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박미경처럼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박미경의 진짜 가족, 최성민의 부모가 민준이를 데려가겠다고 했답니다. 최성민이 구속됐으니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고. 민준이와 민준이 형제들을 함께 키우겠다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3일 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3일 동안 아들은 매일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아줬어요. 민준이는 행복해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많이 놀아준다고 좋아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최성민의 부모님이 아들 집으로 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였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며느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죄송하다고 했어요. 저도 함께 갔습니다. 아들 혼자 보낼 수 없었거든요. 민준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최성민 아버지가 민준이를 봤습니다. 손주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안쓰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민준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왔어. 인사해.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어요. 엄마 쪽 할아버지, 할머니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인사했습니다. 어색하게.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요. 최성민 어머니가 민준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민준아,
아들이 민준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갈 거야. 민준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디가? 할아버지 집. 아빠도 같이 가?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못 가. 왜? 아빠는 일이 있어서. 민준이가 입을 삐죽였습니다. 싫어. 아빠랑 같이 있을래. 아들이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알았지? 아빠.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기 싫어. 여기 있을래.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민준이를 더 꼭 안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여기서 제가 울면 안 됐으니까. 최성민 아버지가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준이가 울며 아빠를 불렀어요. 아빠, 아빠 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아들은 그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민준이가 실려나갔습니다.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가 놀던 블록을 보고 있었어요. 다 끝났네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갔고, 수진이도, 아니 박미경도 갔고, 다 끝났어요.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아, 엄마.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4년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는데, 사랑했던 사람도 아들이라고 믿었던 아이도 전부 가짜였는데,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엄마를 발로 차고 쫓아냈는데, 그런 나를 어떻게 용서해요? 이미 용서했어.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속은 거 알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아들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텅 빈 아들 집. 민준이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그렸던 그림이 냉장고에 붙어 있었어요. 모든 게 그대로인데 민준이만 없었습니다.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여기서 못 살겠어요. 민준이 장난감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흔적이 너무 많아요. 볼 때마다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럼 엄마 집으로 와. 제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엄마랑 같이 살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들은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필요한 물건들, 그게 전부였어요. 민준이 물건들은 그대로 뒀습니다. 장난감, 그림책, 옷들, 전부 그대로. 아들이 차마 손댈 수 없었거든요. 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문을 잠그는 아들의 손이 떨렸어요. 제 집으로 왔습니다. 작은 방을 아들 방으로 만들어줬어요. 밤이 됐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며 웃던 얼굴. 제 품에 안겨 자던 따뜻한 체온. 4년 동안 손주라고 믿었던 아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아들이 들을까봐. 새벽 2시쯤 아들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였어요. 저는 일어나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들이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들어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엄마 앞에서는 울어도 돼. 아들이 제 어깨에 기대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아들이 진정했습니다. 엄마, 응,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잖아. 같이 다시 시작하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제 집에서 지냈어요. 매일 회사에 나가고 퇴근하면 집에 왔습니다. 저녁은 제가 차려줬고 아들은 묵묵히 먹었어요. 말수가 줄었습니다. 예전처럼 웃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저도 그 이름을 입에 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고, 1심 선고 공판이라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법정에 갈 거냐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그래야 정리가 될 것 같다고. 재판 당일 저와 아들은 법원에 갔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을 때 박미경이 보였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2달 동안 구치소에서 지낸 흔적이 역력했어요. 박미경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박미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결혼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보험사기 시도. 죄목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박미경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증거들이 제출됐습니다.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 영상들, 은행거래 내역, 위조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박미경의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생활고 2 자녀를 키워야 하는 상황. 하지만 재판부는 차갑게 받아들였어요. 최성민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범이었으니까요. 최성민은 박미경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미경은 위조된 신분으로 피해자와 결혼하여 4년간 이중생활을 하며 금전을 편취하고 고에게 생명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 사기를 시도한 점,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던 점, 피해자에게 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박미경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피고인 최성민은 박미경과 공모하여 범행을 도운 점을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최성민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박미경이 일어섰어요. 교도관이 박미경을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박미경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을 봤어요. 입모양으로 뭔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용서해 달라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박미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박미경이 끌려나갔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아들이 멈춰 섰어요. 끝났네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진짜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독립하고 싶다고, 혼자 살 집을 구하고 싶다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이제 혼자 설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아들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어요. 이사를 도와줬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생활용품. 그게 전부였어요. 예전 아들 집은 정리했습니다. 그 집을 판 돈은 아들 명의로 예금했습니다. 새로 시작할 미천이 될 겁니다. 민준이 물건들은 기부했습니다. 장난감, 옷, 그림책. 다른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아들이 직접 정리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제 집에 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오랜만에 아들이 웃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짜 웃음이었어요. 엄마.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했다고? 엄마가 없었으면 저 못 견뎠을 거예요. 엄마가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들이 일어나 제게 절을 했습니다. 깊이, 엄마 죄송했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알아. 엄마도 사랑해.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봄이 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박미경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온 겨울. 4년간의 거짓말, 배신, 고통, 모든 것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봄입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고, 목소리가 밝았어요. 좋은 일이라고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밥 먹으러 갈게요. 제가 살게요. 그래. 엄마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웃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아들이 소개팅을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동료가 소개해준 사람이라고, 만나보고 싶다고,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신원 확인 제대로 하라고. 아들이 웃으며 알겠다고 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볼게요, 엄마. 그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민준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성민 어머니가 키우고 있다고, 형제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고, 유치원도 다니고 밝게 자라고 있다고, 아들에게 말해줄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다시 무너질까봐 언젠가는 말해줄 겁니다. 아들이 완전히 회복되면 민준이도 잘 지내고 있다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착하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간호사라고 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어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예전에 그 눈빛과는 달랐어요. 더 신중하고 더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여자친구가 인사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박미경이 남긴 상처가 아물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청첩장을 건넸습니다. 엄마, 결혼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축하해, 아들아.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결혼식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2번 다시 엄마한테 상처 안 줄게요. 알아. 엄마가 믿어. 아들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결혼식이 끝나고 아들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또 봄이 왔습니다. 박미경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온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들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고, 저는 아들이 행복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가끔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며 웃던 얼굴. 그 아이는 어디선가 잘 자라고 있겠죠. 형제들과 함께, 새 가족과 함께 그 아이도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박미경은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나오면 어떻게 살까요? 아이들은 만날 수 있을까요? 최성민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을 살면 됩니다. 아들을 지켜보고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고 손주가 생기면 그 아이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시 피어날 겁니다. 이 이야기는 거짓과 배신이 한 가족을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과 용기가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배신을 당하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에요. 주인공처럼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아들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진실을 밝힐 용기를 낼 것인가, 아니면 침묵 속에 머물 것인가. 주인공은 4년 동안 참고 견뎠지만 결국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 용기가 아들을 구했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고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의 이야기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와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립니다.